예, 반갑습니다. 신승훈 씨. 예, 지금부터 신승훈 씨가 발표할 이내빈의 K-스타트업 관련된 프레젠테이션, 이 자료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제가 녹화해서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이라서 큰 소리로 녹음 못하는 거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시는 문서는 영문으로 100% 교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신승원 씨가 발표를 하실 때는 영문으로 완성이 되어 있고 지금보다 훨씬 더 보기 좋은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되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각 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들 잘 짚으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장에서는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일리노이 대학 3학년의 컴퓨터 엔지니어링과에 재학 중인 신승원입니다. K-스타트업에서 이러한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발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주식회사 이내빈의 K-스타트업에서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전 세계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SNS를 떠올릴 겁니다. SNS 중에서도 특히 페이스북이죠. 휴대폰으로 전 세계 인구들이 통틀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페이스북이라는 발표 자료가 있었습니다. 페이스북 말고 국내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국내 또 뭐 세계에서 페이스북을 제외한 SNS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뭘까요? 바로 메신저입니다. 미주나 유럽 쪽을 기준으로 보면 워챗 메신저라는 메신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재미있게도 페이스북의 현재 사용자가 약 한 7억 명에 달한다고 하죠. 예, 지구상으로는 두 번째로 큰 국가에 해당하는데 워챗의 사용 인구가 무려 5억 명을 돌파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SNS나 메신저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부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이 단어를 뭐라고 하죠? 아십니까? 예, 바로 플랫폼이라 부르죠. 플랫폼. 한국에 유명한 메신저 플랫폼 사업자가 있죠. 예, 카카오톡입니다. 카카오톡이 메신저로서 대중의 인구를 데리고 플랫폼화되면서 다양한 사업으로 돈을 벌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SNS나 메신저 사업에 뛰어들고자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많은 기업들, 또 많은 개인들이 SNS나 메신저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실제로 좋은 성과를 보지 못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돈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개인이 하기에는 다소 이제는 너무나 많이 성숙한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죠. 실례로 얼마 전에 삼성에서 메신저 시장을 갖기 위해서 챗온이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지만 삼성에서 수없이 많은 비용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다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저희 같은 작은 일개의 기업이 SNS나 메신저를 접근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수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많이 쓰는 스마트 디바이스용 게임, 흔히 얘기하는 스마트폰용 게임인데요. 스마트폰용 게임 하시면은 뭐가 떠오르시죠? 예, 가장 많은 분들이 앵그리버드나 컷더로프, 그 다음에 프론 닌자 이런 게임들을 생각하시겠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스마트폰 게임이다 했을 때 기존에 유행했던 무슨 스트리트 파이터라든지 무슨 바이오 하자드라든지 이런 게임을 생각하시진 않습니다. 스마트폰 게임은 스마트폰용 게임이 따로 있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SNS와 메신저와 스마트 게임의 차이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SNS나 메신저는 플랫폼이고 스마트 디바이스용 게임 혹은 음악 이런 것은 뭐다? 예,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플랫폼과 컨텐츠의 차이는 뭐죠? 예, 플랫폼은 한번 사용하는 유저가 바꾸지 않는 것이고요. 컨텐츠는 질릴만 할 때마다 바꿔주는 것이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벤처 사업이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플랫폼 사업자보다는 컨텐츠 사업자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을 갖는다. 왜? 유저가
콘텐츠를 자주 바꿔주고 새로운 것을 원하기 때문이죠. 플랫폼은 그 플랫폼이 발전하기를 원하지 유저가 바꾸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콘텐츠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게임 비즈니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많은 사업자가 있죠. 엄청나게 큰 사업자들도 많고 맞습니다. 저희는 스마트폰의 게임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다음 장에서 보시는 이 슬라이드 여러분이 알고 계신 기업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로고들은 모두 전 세계 혹은 국내에 아주 유명한 게임 회사들의 로고들입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들의 로고들이죠. 예. 그런데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이 회사들은 바로 2012년 혹은 2011년도에 온라인 게임이나 콘솔 게임을 포기하고 스마트폰용 게임만을 전문으로 하겠다라고 선언한 회사들입니다. 보시기에 굴지의 세계에서 버금가는 온라인이나 콘솔 게임 회사였는데요. 이 회사들이 모바일 게임이라는 것이 중축이고 대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같이 모바일 게임 바닥으로 뛰어들기 시작을 했죠. 징가가 대표적인 사례고요. 외국에선, 국내에선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따지고 볼 때 온라인 게임 업체로 국내 순위 한 5위 정도 됐던 회사인데 이 회사가 2012년도 5월 달에 온라인 게임을 포기하고 모바일 게임에 올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카카오톡에다 계속 게임을 내고 있죠. 이 회사는 그렇게 선언한 뒤에 52주째 신고가의 주가를 돌파해서 2천억이던 회사가 매출이 증가된 것도 아닌데 모바일의 중심을 옮겼다는 것 하나만으로 주식시장에서 1조 원이 넘는 평가를 받곤 했습니다. 이처럼 모바일 게임은 아직도 뜨거운 핫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많은 회사, 이거에 한 10배 정도 되는 많은 기업들이 모바일 게임으로 지금 뛰어든 상황이죠. 그렇다면 자, 이 회사들 아십니까? 예, 이 회사들의 로고죠. 아마 여기에서는 로비오 정도를 아실 겁니다. 로비오 아세요? 로비오? 예, 바로 앵그리버드를 개발한 앵그리버드 개발사 로비오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회사는 뭘까요?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예,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스마트폰 게임으로 일약 세계적인 스타덤에 오른 회사들입니다. 외국 회사도 있지만 국내 회사도 있죠. 여기서 보시면 로비오나 스토메잇 같은 회사는 또 왼쪽에 보시는 무슨 꺽쇠 모양의 뭔가 부서져 보이는 저 로고 하프브릭스라는 회사입니다. 저 세 개 회사가 외국 회사인데요. 저 회사들은 벤처 회사로 시작했다가 게임 한두 개가 히트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른 회사고요. 지금 로비오야 두말할 나위 없지만 스토메입, 팀 라바라는 저기서 만든 게임들 혹시 아십니까? 예,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소셜 게임을 저 회사에서 만들고 있고요. 지금 기업 평가 상장이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는 아니지만 기업 평가 가치가 1조가 넘는 규모의 회사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 옆에 보시면은 저 부서진 블록 같은 하프브릭스, 프로 닌자라는 게임으로 유행을 떨쳤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있는 파티라는 글씨 보이시고 또 우측 아래에 넥스트 플로어가 보이실 텐데요. 또 저쪽 아래에 보시면 선데이 토즈라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데이 토즈에 뭐가 있죠? 애니팡이 있습니다. 넥스트 플로어에는 드래곤 플라이트가 있죠. 파티 스튜디오에는 아이러브 커피란 게임이 있습니다. 자, 이 세 회사의 게임이 돌풍을 일으키기 전엔 국내의 많은 모바일 게임 회사들이 사실 해외를 겨냥해서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개의 회사에서 나온 게임이 큰 대박의 매출을 올리면서 일평균 5억에서 10억, 15억 이런 일평균 매출을 내면서 국내 시장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죠. 특히 여기에 파티 스튜디오, 이분 아십니까? 파티 스튜디오의 대표이사이신 이대영 대표인데요. 저희 이내빈의 대표님과는 둘도 없이 친한 후배이시고요. 두 분은 지금 커피숍을 같이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파티 스튜디오는 아이러브 커피라는 게임으로 히트를 해서
현재 주식시장에서 5천억 원가량의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설립된 지 불과 1년 9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년 9개월 만에 5천억이라는 시장 가치는 어마어마하죠. 예, 이 아이러브 커피는 아직도 신규 유저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일평균적으로 매일 3억씩의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게임입니다. 한 가지 저희 이네빈의 장점이기도 한데, 예, 이 파티 스튜디오에서 글로벌하게 나가거나 파티 스튜디오에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게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특히나 여기 이대용 대표가 텐센트 쪽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는데, 예, 저희 이네빈의 이익순 대표님도 이대용 대표님하고 같이 텐센트하고 즐겨 자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나가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텐센트의 도움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면요, 모바일 게임 시장 잘 되고 있다는 거 모두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모바일 캐주얼 게임 시장 규모입니다. 예, 아래서 보시면 출처가 슈퍼 데이터 리서치닷컴이라는 이 회사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다음에 키사라는 국내 조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만, 2011년, 12년, 13년, 14년 글로벌 모바일 캐주얼 게임 시장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카카오톡의 게임 규모, 메신저 게임 시장이 오픈되기 전이어서 이거보다 지금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보면 어떻죠? 예, 전 세계적으로 캐주얼 게임 시장이 2012년도에는 국내 금액으로 따지면 약 한 4.5조, 예, 2013년에는 5.5조가 넘는 시장. 그리고 모바일 캐주얼 지역별 시장 규모를 보면요, 아시아가 한 3.2조, 그 다음에 미국이 2.5조, 유럽이 1.5조 정도, 2015년 기준입니다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 규모가 될 것이라고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캐주얼 게임이죠. 예, 온라인이나 MMORPG나 어드벤처나 무슨 FPS, TCG 카드 이런 헤비 게이머들을 제외한 시장을 봤을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의 실체가 카카오톡의 게임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왼쪽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신문 삼성증권사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만, 드래곤플라이트 1매출이 10억에서 15억, 아이러브 커피가 저기는 지금 1억에서 2억이 나왔지만, 저희가 이대영 대표님이 저희 대표이사님과 아주 절친한 사이이시기 때문에 거의 매일 3억씩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하셨고요. 그 다음 애니팡 보면은 애니팡도 지금 1억에서 3억 사이 매출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매출이 나올 거라는 걸 사실 그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카카오톡은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 내에서 게임을 판매하면서 엄청난 적자였던 플랫폼이 이제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죠. 자, 그렇다면 이 카카오톡의 성공을 어디에서 가장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까요? 네, 저희는 전 세계의 각 나라별로 유행을 끌고 있는 메신저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텐센트에서 유행하는 QQ 메신저가 대표적이고요. 다음에 미주 유럽권에서 가장 큰 규모의 5억 명이 사용한다는 워치앱 메신저.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인수를 했죠. 예, 스카이프. 예, 스카이프도 지금 전 세계 1억 명이 쓰고 있다는 스카이프. 그 외에도 일본, 브라질, 중동 각 나라별로 유명한 메신저들이 다 있습니다. 이 메신저 사업자가 카카오톡의 모델,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텐센트 같은 경우엔 이미 이러한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첫 번째 노리는 것은 무엇이냐? 예, 바로 글로벌한 메신저용 캐주얼 게임 시장입니다. 지금은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국내를 제외한 해외 업체들은요, 페이스북 연동 캐주얼 게임을 만든 업체들이 성공한 사례가 몇 개 있습니다. 팀 라바의 버블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다이아몬드 대시죠. 예, 이러한 게임들을 보면 캐주얼 게임의 경우 유저와 유저 간에 점수를 경쟁한다든지 유저와 유저 사이에 뭔가를 나눈다는 것, 이것이 소셜형 게임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아주 재밌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노리는 것은 이겁니다. 분명히 QQ도, 워치앱도, 스카이프도 카카오톡의 모델을 도입을 할 겁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하겠죠. 예, 그렇다면 이들이 이러한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초기에 뿌릴 컨텐츠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 물론 여기에는 국내의 많은 업체가 동시에 뛰어들겠지만 어떤 인프라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에 다소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국내의 메신저용 게임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해외의 메신저, 특히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시장이 워츠앱과 스카이프인데요. 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인프라를 쌓아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쪽 플랫폼이 아마도 구축이 되고 있을 겁니다. 오픈이 될 당시에 저희가 빨리 초기에 진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의 1차 골의 목표입니다. 뭐 이런 정도야 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저희의 구체적인 게임의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메신저용 게임 글쎄요, 뭐 국내에서 일어난 붐이기 때문에 아직 세계 시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을 텐데, 메신저용 게임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캐주얼 게임이 떠오르죠. 캐주얼 게임, 뭐 메신저용 게임에 뭐 애니팡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메신저 게임으로 성공한 건 대부분 캐주얼 게임입니다. 희한하죠. 왜냐? 메신저를 쓰는 유저들, 메신저를 쓰는 유저들이 하는 게임들, 캐주얼 게임만이 현재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게임을 좋아하고 헤비 게이머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알아서 찾아서 게임을 합니다. 그렇지만 극 라이트층의 게임을 전혀 즐기지 않는 유저들은 게임을 권장해 줬을 때 게임을 하죠. 이런 게임이라면 아주 쉽고 접근이 편하고 이용하기가 편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그런 게임을 우리는 캐주얼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캐주얼 게임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많은 사람들 기억에 제일 먼저 떠오를 것이 앵그리버드죠. 앵그리버드는 캐주얼 게임입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게임이죠. 그 외에도 국내에서 가장 히트한 드라곤 플라이트, 그 다음에 디즈니에서 만든 Where is my water, 그 다음에 국내에서 가장 히트친 퍼즐 게임인 애니팡, 그 다음에 하프브릭스의 프로 닌자, 이러한 캐주얼 게임들이 사실 스마트폰에서도 큰 히트를 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게임이 점점 종류가 다양해지고 고도화되면서 게임의 장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구분이 되어 있죠. 사실 지금은 스마트폰 게임으로 캐주얼 게임을 만들었을 때 그닥 큰 인기를 끌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어떻게 본다? 메신저용 게임 시장이 도래하면서 다시 한번 캐주얼 게임 시장이 크게 붐업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 이 시장이 왜 중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게임을 전혀 하지 않았던, 지금까지 게임에 한 번도 돈을 써보지 않았던 유저들이 들어와서 돈을 써준다는 신규 유저가 발굴되는 금광이죠. 게임 회사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1월 10일자 뉴스에도 났습니다만 지금 넥슨이 사실 EA를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게임 회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넥슨이 약 한 지금 시총이 한 5조 얼마 되죠. 일본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넥슨이 1월 10일자 뉴스에서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바일 게임을 중심으로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넥슨도. 넥슨은 지금 글로벌하게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온라인 게임을 가장 잘하는 회사죠. 왜 온라인 게임에 이렇게 큰 관심을 쏟냐? 바로 신규 시장이라는 겁니다. 한 번도 게임을 하지 않았던 유저들이 금맥을 켤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캐주얼 게임 시장이 메신저 시장에 반드시 다시 온다. 모든 게임 회사가 여기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한 가지 묘안을 내봤습니다. 어떤 묘안이냐? 이러한 캐주얼 게임의 장점은 접근하기 쉽고 또 자주 사용할 수 있고 조작하기 쉽고 짧은 시간에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플레이 타임이 짧고 얼마 하면 질려버리고 목적성이 없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주얼 게임의 가장 큰 단점은 유저가 지속적으로 하기 어렵다. 유저에게 목적성을 주기 어렵다. 사실 그렇죠. 앵그리버드를 어느 정도 한 70% 정도 스테이지를 클리어했으면 어떤 사람은 끝까지 다 깨겠지만 이 정도 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하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RPG 게임이나 FPS라는 이런 헤비 게임들은 플레이 타임이 길고 몰입도가 상당히 뛰어나죠. 그러면 저희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본 건 그겁니다. 게임을 별로 안 했던 사람들에게
목적성을 부여하면서 캐주얼 게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 그걸 해결할 수 있다면 메신저 게임에서 또 다른 저희가 사업 모델로서 강자의 역할을 한번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캐주얼 게임의 단점을 극복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캐주얼 게임 유저는 사실 이 게임 내에서의 아이템의 가치라든지 게임 내에서의 밸류,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단 이 사람들은 오프라인에 훨씬 민감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희는 캐주얼 게임을 통해서 오프라인의 물건을 받을 수 있다, 혹은 오프라인의 물건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 마케팅을 제공하는 방식을 게임의 아예 도입 단계부터 도입을 해서 게임을 출시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게임을 해서 포인트를 얻고 그 포인트로 실제 상품, 우리 오프라인 상품, 뭐 쌀이든 밥이든 커피든 이런 걸 바꿔 먹을 수 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앵그리버드를 하는데 앵그리버드를 끝까지 별 3개로 다 클리어했을 때 아웃백 식사권을 제공하겠다.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별로 고민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할지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을 이렇게 통칭하기로 했습니다. 프리미엄 리워드 게임이다. 이미 리워드 앱이라는 장르가 있죠. 이것은 리워드 앱이라고 해서 광고를 보면 포인트를 제공하고 포인트를 받아서 다시 오프라인의 상품으로 교환하는 이러한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광고가 수주가 됐을 때 광고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고객에게 그걸 다시 페이백하는 거죠. 사실 저희의 게임 모델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4가지를 프리미엄 리워드 게임에 담고자 합니다. 하나는 유저의 선택이 쉬워야 된다. 유저의 선택이 쉽다는 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유저가 선택을 한다는 거죠. 사실 유저는 수없이 많은 게임을 제안받게 되고 어떤 게임을 받아야 될지 딱히 모르고 망설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비슷한 게임이라고 보여졌을 때 뭔가를 얻을 수 있다면 유저의 접근력이 훨씬 더 높아지죠. 그리고 이 프리미엄 리워드 게임을 통해서 유저는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게 됩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거나 했을 때 그것이 포인트가 되고 또 혹은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짬짬이 시간을 내서 지속적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죠. 이것은 웹사이트나 SNS로 따져보면 데일리 액티비티 유저가 발생이 되는 것이고, 데일리 액티비티 유저가 높아지면 여러 가지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로 캐주얼 게임의 약점을 극복할 수가 있겠죠. 캐주얼 게임의 약점을 극복한다는 것은 얼마 하다가 질려버려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할 수 있게 해주는 모델을 제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액티비티 유저 수를 높이게 되고 또 많은 유저가 이용을 할 때 우리는 이것이 게임이지만 또 하나의 광고판 내지는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비즈니스의 찬스를 잡을 수 있고요. 또 혹은 많은 기업과 제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게임이 게임다워야 되고 재밌어야 된다는 겁니다. 게임이 게임답고 재밌는 건 기본으로 하고요. 기본으로 하는 것에다가 애들을 시켜서 리워드의 형태를 도입하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사례가 없느냐? 사례 있습니다. 보시면 도니 캐시라고 12월 28일 날 오픈했습니다. 2012년 어디에서 했느냐? 이베이 코리아에서 했습니다. 월드와이드한 이베이에서 하지 않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베이에서 이런 걸 왜 냈냐? 니즈가 존재했으니까 냈겠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다운로드가 발생이 됐습니다. 불과 일주일 좀 넘는 사이에. 그리고 1월 8일 기준으로 안드로이드 랭크 4위였고요. 앱스토어의 랭크 8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게임은 단순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저 상자를 떨어뜨리지 않고 오래 걸어가는 것인데요. 오래 걸어가면 거기에 해당하는 이베이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들의 할인 쿠폰을 제공을 해주죠. 그렇지만 이거는 게임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는 앱입니다. 게임이 강조가 되어 있진 않죠. 그렇지만 이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영하고 게임하면서 또 많은 사이트에다가 블로그로 홍보를 해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실무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러한 것의 성공 사례를 빌을 때 리워드 게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죠. 예, Problem of Exciting Service. 예, 이 서비스의 문제는 게임의 퀄리티가 너무 좋지 않았고요. 게임이라고 불릴 수가 없는 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게임이 재밌답니다. 저 게임 하나인데 불과 한 4, 5초 만에 픽픽 쓰러지는 저 게임이 재밌다라고 표현을 해줬습니다. 왜일까요? 생기는 게 있기 때문이죠. 그런 걸 봤을 때 사용자의 니즈는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런 모델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게임에서 게임을 하는 중에 특정 조건을 만족하거나 혹은 랜덤으로 코인이나 포인트가 발생되는 겁니다. 왼쪽 상단의 그림인데요. 그러면 그 포인트를 모아서 게임 내에서 인앱 퍼체이스에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유저는 게임에서 더 강화를 해야 더 많은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점차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저희는 인앱 퍼체이스의 모델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포인트를 인앱 퍼체이스 구매 아이템을 쓰는 그런 캐시의 역할로도 쓸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 포인트의 가장 큰 역할은 오프라인 물품과의 교환입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면 오프라인 상품에 대한 리스트죠. 저 리스트를 저만큼 정도는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제공할 수 있냐? 이미 저 사이트는 각 사이트별로 기프티콘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제가 그 기프티콘을 사서 해당하는 사람의 이메일로 보낼 수 있는데요. 수동의 방식이긴 하지만 고객에게 신청을 했을 때 다이렉트가 아닌 2, 3일 안에 간다 라고 공지를 해놓고 다소 좀 원시적이지만 처음에는 수동으로 해당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를 해서 고객들에게 보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떼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거를 100만 명이 했는데 100만 명한테 다 보내줄 수 있느냐, 이런 아마 질문이 가장 먼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포인트를 통해서 저렇게 상품을 신청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한 판 해가지고 바로 신청하는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러면 유저가 짜증이 나겠죠. 오래 해야 저걸 신청할 수 있다면. 근데 유저의 입장에서는 게임은 게임대로 하면서 언제고 내가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저런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를 제공을 하는데요. 그 중간에라도 지친 유저들한테는 세 가지의 방법을 제공을 해가지고 리워드, 즉 오프라인 물품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태는요. 저기 보시면 이제 커피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저것은 한정된 수량을 신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착순 형태든 뽑기 형태든 이러한 수량이 정해져 있는 이벤트식으로 응모를 하는 거죠. 날짜가 있고 마감 시간이 됐을 때 신청한 사람 중에 누가 된다. 물론 저기에는 적은 포인트를 소모할 겁니다. 두 번째는요. 다이렉트로 쿠폰을 신청하는 건데 저 다이렉트 쿠폰 신청에는 정말 상당히 많은 포인트의 누적이 필요하고요. 저 포인트를 다이렉트로 신청하려면 약 한 달 혹은 한 달 반 정도를 특정한 조건 하에서 아주 열심히 플레이를 해야만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가장 마지막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할 것인데 아주 적은 포인트로 뽑기를 하는 겁니다. 저 뽑기를 하면 뭐가 나오냐? 저희는 그렇게 광고를 하죠. 이베이에 무슨 100불짜리 쿠폰도 나온다. 근데 확률 얼마? 확률이 되게 낮겠죠. 대신 저 캡슐을 뽑았을 때 꽝이 나오냐? 꽝은 거의 나오지 않고 게임 내에 필요한 것들 혹은 100불짜리 조각 이런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유저에게 기대 심리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운이 좋았을 때 뽑는다라는 것이고요. 저걸 이용해서 실제로 된 사람들이 가져갈 때 맨 위에 보시면 반드시 SNS나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이런 것을 받았다라는 걸 알려야만 이 사람에게 실제 상품이 주어지는 조건이 생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유저가 한 명이라도 이게 실제로 받는 사람이 있냐라는 것을 검색해 본다면 그 검색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돼서 광고도 되고 유저에게 기대 심리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게임으로서 지속적인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게임과 뭔가를 하다 보면 얻을 수 있는 게임.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희는 후자에 접근해서 저희가 이익을 덜 갖더라도 유저에게 베푸는
그런 게임이 오래가고 흥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의 세 번째 골은 그겁니다. 유저가 인앱 퍼체이스로 과금한 것을 어떻게 하자? 50%는 유저에게 돌려주자라는 겁니다. 저희가 포인트를 획득하는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인앱 퍼체이스입니다. 인앱 퍼체이스한 고객에게는 포인트가 2배로 쌓인다든지 혹은 포인트가 반드시 돌아간다든지 그 오프라인 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 조각이 쌓인다든지, 그래서 유저가 가령 10,000원 정도를 과금을 했다면 그 유저한테는 5,000원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과금한 유저들의 금액 중에 일부는 과금을 안 한 유저에게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한 4,000원 정도 선에 실물 상품이 돌아가게끔 해주는 구조화 시스템을 게임 내에 만들어 놓는다. 이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돼서 어쨌든 간에 유저가 생기면 여러 회사들과 코업을 할 수 있고요. 더 적은 금액의 오프라인 상품을 가져올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오프라인 상품을 많이 싼 가격에 가져와서 유저들에게 게임을 열심히 했을 때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다소 이 부분에서 초기에 이익이 많이 남지 않겠지만 유저들이 알아준다면 이것은 분명한 시장이 될 것이고요. 그럼 초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초기에는 사실 별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대표이사의 자금력을 이용해가지고 회사 내의 자금으로서 이러한 시스템을 초기에는 만들어야 되겠죠. 초기에는 사실 그렇게 좋은 상품을 주긴 어렵지만 이것이 사람들에게 구전이 되고 입소문이 난다면 조금씩 좋은 상품이 될 것이고요. 유저가 데일리 액티비티 유저 수가 한 20만 이상만 된다면 여기에 제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회사들도 많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하나 발표를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티스토어에 2012년도 10월 달에 범플릭이라는 게임을 제공했습니다. 티스토어에서 무료 게임 2위까지 올라갔던 게임인데요. 이 게임에 지금 보시는 저 그림이 스크린샷이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스크린샷은 이제 게임 내의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왼쪽 첫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PS 비타랑 문화상품권을 준다. 저걸 스크린샷으로 제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유저의 접근성. 유저가 저걸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것을 선택해 주길 바란 거죠.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게임에서 특정 스테이지를 깨면 10,000원권 상품권을 전원에게 주겠다. 실제로 전원에게 줬습니다. 스테이지를 깨면. 근데 그 스테이지가 보시면 제목이 미션 임파서블 스테이지입니다. 도저히 깰 수 없다. 그리고 저희가 충분히 광고를 해두죠. 정말 깨기 어렵다. 도전할 사람들 도전해라. 무료다. 여러분 같으면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10,000원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학생들한테는 또 굉장히 큰 금액일 수 있죠. 많은 사람이 도전을 했고 이 중에 16명 정도가 스테이지를 깨서 상품권을 받아갔습니다. 이거보다 도전한 사람은 훨씬 많았고요. 실제로 다운로드 수가 한 6만 건 정도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벤트에 도전한 사람들이 약 한 30%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가 별다른 마케팅을 하지 않고도 무료 2등에 갈 수 있었던 신규 회사가 게임을 냈는데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왔던 건 사실 게임도 재미있었지만 이러한 이벤트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이런 댓글을 되게 많이 남겨줬습니다. 저희 게임에 굉장히 많은 좋은 댓글이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그런 게 있죠. 솔직히 문화상품권 준단 말에 시작했는데 게임에 빠져버렸습니다. 와, 시원하게 폭탄을 빵. 그러고 맨 아래 보시려면 문상 받으려고 한 게임인데 중독성이 크크크. 여기서 문상이라는 거는 문화상품권을 줄여서 얘기한 거죠. 즉 고객은 무료인데 내가 한번 도전해보지. 이런 생각으로 도전했다가 중독되게 되는 것이고 매료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이 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비즈니스, 이번 K-스타트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비즈니스는 메신저용 게임을 아주 재미있게 만들어서 메신저 시장을 공략한다는 것입니다. 이 메신저 시장은 반드시 미국 내에 열릴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게임을 통해서 리워드를 제공하자.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를 벌이자라는 거죠. 게임에서 리워드를 제공하지 않는 것과 제공하는 것, 이것의 차이, 같은 게임이라면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이러한 이벤트를 제공하면서 다양한 입소문 마케팅과 SNS 마케팅, 또 메신저를 통한 마케팅,
결국에 게임도 잘 만드는 것 중요하지만 잘 만드는 것 이상으로 마케팅, 어떻게 확산하고 어떻게 퍼뜨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소문을 내고 어떻게 사람끼리 공유할 것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케팅의 요소를 게임에다가 아예 녹여서 넣어버리자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말씀드렸듯이 유저들의 과금되는 것의 50%를 다시 유저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것이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의 모델입니다. 다소 여기에선 저희가 어떻게 리워드 게임을 활성화시켜서 고객들에게 그러한 리워드를 제공할지, 이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많은 리워드 앱이 있죠. 탭조이도 리워드 앱 중에 하나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에드라떼가 1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는 에드라떼 리워드 앱입니다. 어떻게 한 거죠? 광고를 수주해서 한 거지만 이 사람들이 초기에는 광고 없었습니다. 그냥 무료로 광고 갖다 놓고 자기네들 금액을 들여서 사람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거죠. 광고를 보면 커피를 주겠다. 저희 뭐죠? 게임하면 커피 주겠다.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날려서 고객에게 우리 걸 선택해라 라는 마케팅적인 접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K-스타트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회사 설명을 드리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2012년도 초에 설립이 됐고요. 지금 종업원수 10명 있습니다. 자본금 1억이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 매출 한 7,5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저희 대표이사나 주요 임원진들이 게임계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게임을 서비스해봤고 또 성공해봤고 실패도 해봤습니다. 저희 대표이사님 소개를 잠깐 드리면은요, 총 애플리케이션 관련 경험이 한 12년 정도 되시는데 코스닥 다날이라는 회사에서 게임팀 팀장으로 계셨고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게임 서비스를 서비스해 보셨습니다. 나오셔가지고 SD컴즈라는 회사를 설립하셔가지고 2009년에는 이 회사에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해서 매출 100억 원에 순이익을 한 43억 정도 달성하는 그러한 경험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상장회사, 코스닥 회사와 M&A를 통해서 약 한 75억 정도의 매각 작업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이사 내지는 이렇게 부사장까지 근무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고요. 현재는 서울대학교 T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앱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교수로 같이 활동 중에도 계십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실 국내에서 죄송합니다, 신성원씨. 난데 내가 전화할게. 아빠 전화할게. 죄송합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지금 상당히 앱에 관해서 많이 아시고 또 국내에서 많이 하신 분이시고요. 실제로 여러 기업에서 사실 모셔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데 이번에 또 다른 찬스가 있어서 크게 한번 또 만들어 보신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저희 이제 개발 이사님이신데요. 대만에서 대학을 나오셨고 NHN, 지금 네이버죠. 네이버 한 게임에서 게임 개발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골프왕이나 애시드 드라곤이라는 온라인 게임 개발을 하셨고요. 3D 디자인을 또 하실 줄 아시는 분입니다. 유니티 게임 엔진의 대가시고요. 유니티로 게임을 굉장히 잘 만드시는 분이시다. 개발 경력 7년 차시고요. 또한 저희 개발이사님은 컴퓨터공학과 나오셔가지고 넥슨에서 가장 핵심 개발자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넥슨에서 7년 정도 개발을 담당하셨고요. 국내에서도 아직 유명한 게임입니다만 테일즈 위버라는 게임을 거의 클라이언트를 대부분 만드셨다라고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엄청난 개발자 두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서버 과장급 개발자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1명, 이렇게 해서 개발자가 총 4명 정도 있고요. 디자이너 3분, 그리고 기획자 1명이랑 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출시 게임들입니다.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범플리그라는 게임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티스토어에서 2등을 했고 이례적으로 굉장히 99%가 모두 재밌다. 이건 티스토어에 들어가서 범플리그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는 거니까 저희 얘기가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라고 극찬을 받았고요. 저희가 티스토어만 서비스를 한 이유는 이것이 지금 가장 핫한 이슈는 국내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게임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나 앱스토어에 이미 게임이 나오면 들어갈 수 없는 것 때문에 아직 메신저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홀딩 중에 있어서 티스토어에만 오픈을 해놓은 것입니다. 관련 영상 시간이 되면 보여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면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저희가 2012년 1월 개발이 완료가 되고요. 2013년 6월 이내에 카카오톡에 게임이 오픈될 까냥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이미 카카오톡과는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마친 상태고요. 범플릭을 그냥 서비스 하려니까 메신저 게임에 맞지 않아서 이렇게 저렇게 수정을 해서 여성들도 아주 재밌게 할 수 있는 게임으로 나온 것이 까냥이라는 게임입니다. 동영상 링크가 플레이를 누르면 나오는데요. 아직 동영상은 까냥이 링크가 안 됐는데 실제 프레젠테이션에서 링크가 될 겁니다. 여성 유저들도 아주 하기 쉽고요. 다양한 이벤트가 벌어지는 아주 재미있는 게임이다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 아직 수정이 다 안 됐습니다만 러닝팻이라는 게임입니다. 이것도 2013년 1월 말에 개발이 완료가 되고 카카오톡이랑 이제 얘기를 시작해야 되는 게임입니다. 아직 문서가 완료되지 않았고요. 다음에 라떼팡이라는 게임인데요. 국내에서 애니팡이라는 게임이 한참 히트를 칠 때 저희가 한 2달 늦게 애니팡과 유사한 게임을 만들었던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 실제로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어떻게 게임에서 유저들이 리워드를 신청하고 그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슬라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동영상을 통해서 잠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모티플레이라는 개발 중에 중단이 된 게임인데요. 페이스북 연동 패스앤플레이 게임입니다. 요것은 저희가 국외 시장을 바라보고 했고요. 여러 가지 미니 게임을 감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 페이스북에 올인된 게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2011년도 말에 저희가 자리를 잡기 전에 저희 개발이사님께서 만들어서 가지고 들고 오신 스페이스빈이라는 퍼즐 게임도 있습니다. 3D로 만든 게임인데요. 이러한 게임들이 다 이네빈에서 만들었고요. 메신저 게임 시장으로 진출이 될 게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이네빈은 두 가지의 팀이 있는데요. 한 팀은 여성용 게임을 위주로 만들고 한 팀은 남녀가 모두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든다라는 것이고요. 저희의 가장 장점은 높은 개발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의 강점과 약점인데요. 다른 회사보다 강점은 대표이사의 사실 자금력이나 경험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작용을 하고요. 다음에 높은 개발력, 다음에 국내지만요. 국내 시장에서의 게임 회사들과의 밀접한 관련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저희 대표이사님께서 사업을 하셔서 국내에서 한번 크진 않지만 작은 성공을 해보셨죠. 위크포인트라면 역시 글로벌하게 한 번도 경험이 없고요. 한국 내에서만 활동을 했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K-스타트업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고요. 저희가 개발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플릭 위주의 게임에 사실 강하고 다음에 종스크롤 게임에 강하고 패스앤플레이 게임에 강하고 다음에 메신저 UI를 도입을 해서 게임을 개발해봤다는 것이 저희 개발사로서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인데요. 가고자 하는 방향은 좋은 방향으로 메신저 시장에서 성공하자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K-스타트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미국 내 벤처 생태계를 파악을 하고 다음에 미국 내에서 어떻게 하면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는지 그걸 배우고자 합니다. 또 미국 내 미국 지역 내에서 잘 나가는 회사 혹은 저희 같은 전망이 있는 회사랑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고요. 또 같은 얘기로 미국 내에 IT는 아니더라도 저희와 같이 코어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K-스타트업을 통해서 미국에 나가서 엔젤 또는 벤처 캐피털 회사로부터 저희가 가능성이 있는지 저희의 모델이 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잘 된다면 투자까지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